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오늘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묘 다들 집에서 제사 지내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어떤 휴식을 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점점 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명절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분들이 현명해 보여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4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어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사실 저 프로가 현재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런 방송이 있는지. 하도 국힘당이 난리를 쳐갖고 무슨 방송인가 봤더니 그냥 음식 품평에 비슷한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얼핏 봤더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청률이 엄청나게 JTBC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프로예요. 저는 몰랐는데 국힘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나오는 프로를 노이즈 마케팅 해준 것 같습니다. 시청률 폭발입니다. 지금 홍보 효과 대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난 10월, 지금 며칠이죠? 지금 10월이죠. 10월 1일, 2일 민주당이 9월 30일 날 조의대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조의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조의대 사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사퇴해야 된다가 48%,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35%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직 17%, 그러니까 17% 정도, 17% 정도는 잘 몰라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거 보면 여론이 사퇴해야 된다가 13%가 더 높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의대 사법부가 신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조의대 청문회 또는 조의대 탄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제가 보면 이런 것들은 언론이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우리 산업부 장관이 긴급하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날 긴급하게 미국으로 급파됐다. 그래서 지금 미 어떤 하워드 상무부 장관과 어떤 협상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된다. 그래서 오늘 돌아왔는데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 관한 이견은 좁혀지는 중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외환 시장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필수 조건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진전된 방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트럼프가 먼저 업프런트라고 하면서 선불로 달라 3,500억 불을, 근데 이거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걷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월 29일 날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사실 트럼프의 임기는 내년 11월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차라리 버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상 내년 11월부터는 미국 대선인 시즌이고, 트럼프는 여러분들 미국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못해요. 트럼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끝나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후년인가요? 내년 아닌가요? 그렇죠. 내후년인가요?
트럼프가 사실 내년 11월이면 끝나는 거 거의 그 다음에면 2029년 1월까지라고? 트럼프 임기가? 그러니까 미국은 내년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야. 아, 트럼프 올해 취임했어요. 아, 내년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못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트럼프가 내년 사실 중간 선거를 바라보면 트럼프도 올해 취임했구나. 그쵸. 내년 11월 제가 얘기한 게 중간 선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 반 트럼프 운동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버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저해되는 협상을 안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좀 지켜봅시다. 지금 명절 연휴가 지금 시작됐는데 국힘당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국힘당에 대해서 오늘 전곡을 좀 찔러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흠집 내기, 그냥 거짓 선동. 제가 보면요, 그냥 추석인데도 국민들에게 정치권 개판이다 지네끼리만 떠들고 있는데 지금 왜 국힘당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랑 저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중도 확장의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국힘당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국힘당이 지금 장외전,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국정자원 화재 문제, 그 다음에 이진숙, 빵진숙이 체포 등의 화력을 집중해 갖고 이재명 정권 무슨 독재 정권 무슨 개소리들을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어떤 비선 논란, 무슨 문고리 논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화력을 집중하지만 얘네들이 여러분들 왜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계속 받고 지금 사실상 장외 집회가 예상보다 화력도 어떤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켜갖고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그랬던 건 만천하에 알려졌는데 느닷없이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네가 계엄령을 일으키고 그 계엄령에 의해서 여야의 공수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망쳐놨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곳곳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뒤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느닷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없단 말이에요. 응? 지금 국힘당이 어디에 집중하냐를 보면 쟤네들이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국힘당이 뭘로 지금 공격해요? 국정자원 화재 문제, 그 다음에 그 국정자원 화재 문제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어디 사라져 있었냐 이런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박근혜가 떠올라요. 이 바보들아. 응? 김건희가 떠오르고 윤석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랑 윤건이랑 비교하게 되고 박근혜랑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자원 화재로 맹공을 퍼붓고 있고 김현지 부속실장 갖고 논란을 만들어 갖고 지네가 만든 거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지네가 논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장동혁이가 장애투쟁을 선언을 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은 쟤네 투쟁 못할 것이다. 10월은
국정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자네 투쟁하는 자체가 멍청한 짓이다. 근데 국힘당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가장 국힘당 안에서도 윤 어게인에 의지하고 있는 장동혁, 지금이야 당대표 초기이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의 칼날이 워낙 날카로우니까 장동혁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장외 투쟁한 다음에 장동혁이가 다음 카드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망한 정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장애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파고들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이런 정당이어야 돼요.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장애투쟁 막 크게 한다 그러면서 연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하고 서울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 다음 카드가 뭐예요? 국회로 복귀해서 국정감사에 임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정치라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집회도요, 시작은 쉽지만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갖고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재명 정부의 민생 파탄, 온 나라와 민생을 망쳤다, 이재명 정권 규탄하자, 그러고 대여 투쟁을 선언해놓고 그냥 대구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 카드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 그렇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어떤 특별한 사고가 나갖고 만약에 어떤 누구가 대통령실에서 사고를 쳐갖고 그 사람에 대한 특검을 상설 특검이라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장애투쟁 다음에 국정감사에 지네들도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애투쟁은 사람들 기억 속에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면 장동혁이가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을까? 저는 장동혁이 그 전에 날아가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선거철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 8개월 정도 남아서 국힘당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이기려고 그러면 필수가 중도 확장이에요. 그 중도 확장은 안 되더라도 중도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어느 정도 녹여주는 국힘당의 정치적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지금 장동혁은 극우 세력과 손절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왜 그러면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이 윤 어게인 세력이다 보니까 이 윤 어게인 세력 니콜 윤석열이 생각나고 계엄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이 현상에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장동혁과 함께 치를 수 있다? 저는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셔도 장동혁이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윤 어게인 세력과 윤석열을 어떻게 손절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선거에 임하느냐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8개월 남았지만 국민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아직도 장동혁, 친윤, 내란당, 윤 어게인 이 얘기만 들어도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윤 어게인 소리가 나오고 친윤 소리가 계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나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아무리 국힘당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친윤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저 국힘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요. 응? 정말 얘네들이 언제 그 타이밍을 보고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얘네들이 윤석열과 손절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왜 국힘당이 이렇게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냐, 아마 12월까지는 윤석열과 손을 잡고 가고 법원에서 윤석열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게 12월이잖아요.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얘네들은 1심 판결 때까지는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고 끌고 갔다가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준형이 나올 때 그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손절하려고 쟤네들 손절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명분을 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윤어게인이나 이런 세력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려는 그 시점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1심 판결 이후.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애투쟁 한 다음에 다음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윤석열과 언제, 국힘당은 언제, 김건희 윤석열과 언제 절연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국힘당은 너무너무 뻔한 대답,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정말 이 정권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거의 80% 70% 이상의 지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여론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건데, 그런 분노가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 당대표의 권력 유지하려고 윤어게인을 이용하는, 과연 장동혁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이가 당내 기반 세력도 없고 결국은 친윤 세력들과 어떤 그 짬짬이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제가 계속 개혁의 조용하다. 오늘 제가 좀 하나하나 좀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을 그가 여태까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어떤 전대협 2기였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운동권의 역사를 저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상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제가 오늘은 왜 우상호 의원을 좀 비판적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하나 좀 따져 볼게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전례 없는 초고속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유력한 야당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정확히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우리도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서둘렀다.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랑 다 똑같은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규현 판사가 내란 숙에 윤석열을 풀어줘서 거리에 활보하게 한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랑 똑같은 시각이죠, 여러분들.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쵸? 이 시각은 우리랑 다 똑같아요. 다만 제가 이해가 이제 지금부터 저희랑 생각이 달라져요. 여당과 현재 여당은 민주당이죠.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굳이 정무수석이 이 말 뜻에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협력이 그리고 개혁 방식이 소통되고 있지 않는다는 내부의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마 지금은 추석이라서 조용하지만 우상호 수석의 이 말 한마디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지금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개혁에 공감한다는 뜻인데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개혁하는 것이 좋은데 싸우는 듯이 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개혁을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보고 합니까? 저는 이 글 보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개혁은요, 중도 지정과 합리적 보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려는 개혁은요,
국민을 보고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 국민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피해를 입었던 검찰에 대한 그런 어떤 개혁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는 소리가 되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응? 개혁을 하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여러분들, 개혁이 국회에서 개혁이 어떻게 안 싸우고 일어납니까?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끄럽지 않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싸우지 않는 개혁이, 그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거였습니다. 우상호 수석대로 말하면요, 싸우지도 않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도 않고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가 찬성하는 개혁은요, 애시당초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런 개혁은 없어요. 저렇게 조용한 우상호 수석대로 저런 개혁은요, 애시당초 개혁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거악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78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지 않았던 검찰을 개혁하니까 강한 저항이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라는 건 아예 개혁의 개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판사 탄핵이라는 탄핵 한번 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정을 갈 때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사직생 각오로 개혁은 하는 겁니다. 저랑 인식이 여기서 달라요. 저는 개혁은 사직생 각오로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예전부터 소신을 갖고 있고, 우상호 수석은 싸움 안 하듯이 하는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의 기득권을 뺐을 때는요,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누려왔던 기득권을 아무것도 저항 없이 내주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거악과 싸울 때는 내 목숨을 걸고 그 개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은요, 그거는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은요, 후세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상호 수석보다 이 점에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개혁을 할 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개혁은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건 여론의 향방에 의해서 개혁의 찬성 반대가 나뉠 수 있지만, 개혁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회의 척결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군부독재 종식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회를 척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회의 척결은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개혁을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건 애시당초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건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는 게 총평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시끄럽지 않는 개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여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 세상이 조금 시끄러운 일은 윤석열 지난 3년 동안에 온갖 악행이 드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국힘당이,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는 국힘당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개혁을 하니까 저항 세력들이 있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개혁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하게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어떤 입법부에 의해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물 흐르듯 탈이 나지 않게 시스템 개혁이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검찰은 1년 동안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검난을 일으키고 로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우상호 수석의 말 중에 가장 화나는 말을 하나 지적을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우상호는 이 대답이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갈라치기에 이용당할 겁니다. 대통령의 질문을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나와서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의 문제를. 우상호의 의도는 저거죠.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는 것을 가장 많이 물어본다. 당이 지 맘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청래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의원 중에 돌려서 민주당을 깐 거예요. 진짜 현명한 정무수석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상호의 이 발언을 보면 정청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무수석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정무수석이고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속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왜 조희대 인사청문회를 9월 30일 날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알다시피 조희대 직위원 이 두 문제는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사법적인 걸림돌이 되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국회에서도 입법사법 행정에 관해서 견제 차원에서라도 조희대는 성역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질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대통령이 끄떡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죠? 라고 물어봤을 때 우상호가 지금 그냥 폭주하고 있습니다. 응? 저렇게 해갖고 오히려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과 대통령이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상호는 지금 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정말 현명한 정무수석 같으면 당의 선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당과 대통령의 사이가 금이 가지 않겠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 분명히 우상호는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누가 봐도 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오로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없나 보네. 그쵸? 저는 이거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우상호가 벌써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 벌써 이재명 대통령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상호의 이 대답은.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죠? 라고 할 때 대통령실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불협화음이 없는데 이 정무수석이라는 게 오히려 여야를 넘나들면서 사실 원만하게 대통령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상호 수석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무수석이. 오히려 지금 우상호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민주당 정청래를 비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거, 특검 검사들이 원대벽규 입장을 낸 데에서 우상호 수석에게 물어봤어요. 내란 특검 검사들도 최근에 여러분들 검사들이 40명 집단 항명이 있었죠. 그리고 내란 특검 검사들도 검은색 정장과 타이를 입고 사실 사실상 반발했죠.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저 정도 해프닝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이게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이 발언이에요. 다른 공무원들은 하면 난리가 나는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는 해프닝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검난을 꾸미는 거야. 그럼 왜 우상호 수석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자기는 국회의원 사선에 운동권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청 노릇에 지가 정치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 뜻대로 안 되면 정무수석이 당대표의 의견도 구하고 그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정무수석이 당대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대통령에게 꼰질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청래의 선배고 자기가 이재명의 선배고 자기가 이 정치 지금 현재 당 정을 조종하는 자기가 가장 경험이 많고 자기가 가장 민주당에 더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사이를 자기가 사실 문고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정무수석은 비서일 뿐이에요. 민주당의 당대표는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아준 선출 권력이에요.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에요. 정무수석은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대통령이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나서서 정치 경험이 많고 선배라 그래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쵸? 수석은 비서예요. 자기가 조정하고 역할을 오버하는 순간 그게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지가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저도 우상호 수석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근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KBS 라디오에 나와서 사회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이걸 왜 대답을 하냐고요. 이 대답 하나로 추석 지나면요,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로 연일 까고 난리 날 겁니다. 제발 거짓말인가 보세요.
이 인터뷰 하나로 이재명 말 안 듣는 정청래, 당정관계, 엇박자 계속 갈라치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이재명만 보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 말 안 듣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혁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민주당이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검찰개혁 안 하고 흐지부지하고 지나가잖아요. 검찰의 수사권 살아있고 그러면요,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검찰들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런 인터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인터뷰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이 지 맘대로 한다. 결론은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을 갈라치게 하면 누구 좋으라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민주당의 전폭적인 방어가 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안보, 경제, 민생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정청래 자기가 꺾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자기가 꺾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정청래 개혁, 민주당의 지금 개혁적인 사람들을 자기네가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걸 보면서 화났냐면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지금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아군과 적군이 죽어나가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을 밖에서 저 장수가 내 말을 좀 안 들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수를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누구보다도 국힘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그런 민주당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대통령실이 맞는 건데 힘 빠지게 전쟁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힘을 빼놓는 짓이에요. 제 말 맞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광석화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진짜 피 하나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훈수지라는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지금 검찰 유예기간 1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검찰청 어떤 폐지는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남긴다는 지금 정부 조직법 폐지고, 이제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제도 개정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살을 붙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검찰 개혁은 2020년 1월에 어떻게 개혁이 됐었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앴어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문재인 정부 때 1월에. 우리가 12월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2020년 1월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신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 그 다음에 전권, 모든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는 것도 폐지, 단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들을 6대 범죄로 줄여놨던 거예요. 2020년 1월에 이미.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검찰의 6대 범죄 나머지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이나 정권 송치권이 왜 지금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폐지시켜 놨던 건데. 근데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청이 폐지가 됨으로써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를 중수청을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맡기고, 검찰은 기존에 있던 일이 수사권이 아닌 공소와 기소하고 공소만 유지하는 걸로 이거 뼈다가 갖춰준 거죠. 이게 이제 다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전권 송치를 폐지를 했는데 오히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아니고 보안 2차의 보안 수사를 주자. 전권 송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개소리가 나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응?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보안 수사를 주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개소리더라고. 아니 검찰에는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2차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을 주는 순간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맞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 지휘권, 정권 송치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이게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랑 정권 송치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폐지시켰는데 이것마저도 너는 지금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1년 동안 검찰청 폐지가 이제 현실화가 되죠. 그럼 그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떤 계속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인원은 어떻게 뽑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디테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이걸 하고 있냐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에서 해요.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를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 잘하면 돼요. 보안수사권 주자라고 하는 새끼들은요 그냥 검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에서부터 많이 갈려요. 그렇죠?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뭐 외교나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외교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이 좀 대한민국의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과라고 하면 윤석열이를 대통령 되게끔 하는, 그리고 검찰을 믿었던 죄.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비판받는 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뜨기 시작한 건 언제죠? 결국은 박근혜 국정농단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요, 개혁의 대상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거였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가장 개혁이 시급한 대상들에게 박근혜와 국정농단 사건에 칼자루를 쥐어줌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적폐가 청산되면서 개혁의 대상들이 영웅이 되어버렸죠. 개혁의 대상들이 영웅이 되면서 그때는 이미
개혁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보다 적폐청산을 했던 검찰의 힘이 더 센 시기였었어요.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나섰던 게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 이미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방어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에 당선되셨죠? 제 기억에 맞죠? 2017년 취임 1년차, 2018년 2년차, 2019년 3년차, 2020년 4년차, 2021년 5년차. 한마디로 검찰개혁이 거의 4년차, 3년차 후반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주판 하나를 튕기면 어떻게 되죠? 1년만 버티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 국가의 탄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영이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윤석열과 특검에게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맡김으로써 그들은 개혁의 대상에서 영웅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새롭게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그들이 개혁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감히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검찰이 저항이 좀 적죠.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100일도 안 돼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이 짜져 있기 때문이에요. 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5년을 어떻게 개깁니까? 개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윤호중 장관, 어제 안기백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한 2, 3일 정도 계속 비토를 토하는 거는 정권만 잡으면 착한 척하는 버릇 좀 버려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제가 화딱지가 났던 것은 정권을 잡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저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상호 수석의 발언 있죠. 저 정도는 모른 척 해줘야 된다. 그게 집권 여당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모든 걸 줬거든요. 대통령, 정권, 행정부 권력 교체해줬죠. 일하다 보니까 123석은 너무 적다라고 해서 2020년 총선에서 거의 민주당이 180석을 몰아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는 집권 여당병에 걸려서 그랬던 거예요. 180석 의석으로 야당 같은 마음으로 싸웠다 그러면 집권 3년 차례도 강하게 개혁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를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정청래 대표, 추미애 대표 이런 민주당의 지금 개혁파들을 왜 강하게 제가 끝까지 지지를 하냐면요. 이분들은 아직도 야성이 살아있죠. 그렇죠? 민주당은 우리가 집권했다 그래갖고 국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좀 저 정도는 귀엽게 봐줘야 된다. 집권 여당병이 다시 도지는 순간 개혁은 실패하고 그 피해는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집권 야당이 되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아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입니다. 단지 5년짜리 국군 통수권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 80년을 지배했던 저 세력들은 그냥 5년이면 5년 정도 주고 말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순간 결국은 검찰의 칼날은 민주당을 향하고 이재명을 향한다. 검찰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증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 기자들이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일본 기자들이 제일 많아요. 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일본 기자들이 제일 많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통일교는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영향력이 세요. 이 통일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어떤 신자들이나 이쪽이 훨씬 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일본 정가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일본의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정치자금, 이런 문제들이 일본 정가를 계속 정가에서 계속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도중에 자민당, 통일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본 정치, 국내 정치, 일본 정치가 굉장히 파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죽은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까지 통일교에다가 갖다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갖다 붙이고 그 어떤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한학자를 죽이려다가 한학자는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베가 통일교 행사에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아베를 죽일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 통일교 문제가 자민당과 통일교의 어떤 정교 유착이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통일교가 일본에서 올 3월에 종교 해산이 됐거든요. 종교가 해산이 현재 됐는데 통일교가 일본 법원에다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본산이잖아요. 여기가 본부잖아요, 통일교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매년 3,800억 정도의 돈이 한국으로 보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일본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학자 문제나 한학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자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일본의 기자들이 광화문 KT 빌딩에 제일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값 지금 100만 원까지 갈 기세입니다. 금값이 3,9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80만 원이 넘었다라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들 금값이 왜 오르냐면요, 이거는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 조짐인 거예요. 달러가 과거같이 패권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달러도 불안정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금 같은 거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무슨 셧다운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지금 시끄러운 미국 중심의 어떤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여기저기서 반미 어떤 뭐 미국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앞으로 오일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세가 이어지니까 비교적으로 여러분들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아나요?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뭐 이렇게 들어봤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 뭔지, 그게 왜 미국의 왜 연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FRB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잖아. 그 연준이 풀어서 얘기하면, 응? 어. 맞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네. 예. FRB 미 연방준비이사회잖아요. 그렇죠?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연방준비이사회인데 아까 졸려서 그래. 이게 이분이 잘 아시네. 뭘 준비하는 거냐면 금을 가까우면 달러로 내주려고 준비하는 게 연방준비제도였어요 원래. 음. 그래서 유일하게 금을 갖고 오면 금은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잖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금을 갖고 오면 달러를 내줄 때 사람들이 그 달러를 받을 때 전 세계에서 쓰게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전 세계의 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달러로 그걸 바꿔주면서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게끔 하는 걸 그래서 금이 얼만큼 갖고 올지 모르니까 그 달러를 준비하는 연준이, 예, 금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아유 도라이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미 연준의 그 민간이 있는 민간 기구예요. 근데 웃긴 게 그만큼 미국이 달러 패권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달러가 예전같이 패권이 단단하고 어떤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사실 비트코인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들은 사실 많이 빠지는데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네가 금 다 끌어 모아놓고 지네가 달러 내주는 거예요. 지네가 찍어낸 돈을 지네가 내주고 금은 지네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금이 다 글로 향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이니까 재밌는 얘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추석 때 선물 뭐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추석 때 선물 뭐 받으면 제일 좋아해요? 돈 말고. 돈은 추석이 아니래도 요즘에 애들도 선물보다는 돈, 스팸, 그러게 소고기, 상품권, 돈. 소고기 받으면 의외로 고기. 제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명절 선물의 변천을 봤어요. 명절 선물의 변천을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1950년대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키고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추석 선물을 하는 문화가 시작된 거는 1960년대예요. 원래는 1960년대부터 이제 추석 때 선물 주고받는 이 문화가 생겼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전에는 왜 없었냐면요, 전쟁을 치르고 사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나 햅쌀, 계란, 토종닭 이거는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거였어요.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거였고,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추석 선물이라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이 생겨요. 이때부터 이제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965년부터 이제 백화점에서 신문 광고에다가 이 전단지 같은 데다가 추석 카탈로그를 통해서 추석 선물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웃긴 게 여러분 설탕, 비누, 조미료, 생활 필수품, 이때는 설탕이 가장 인기가 좋았대요. 왜냐면 설탕이 저때 풍기 현상이 일어나 갖고 설탕이 가장 선물을 1960년대는 설탕 받으면 제일 좋은 선물이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삼양라면이 첫 선을 보이거든요. 라면이 1963년도에 삼양라면이 처음 나와요. 그때 라면 한 박스에 50개가 들어있었대요. 명절 선물에 삼양라면 한 박스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설탕, 삼양라면 집에 재놓고 먹으면 부잣집이었어요. 설탕과 삼양라면을 집에 재놓고 먹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1970년대는 희한해요. 생일 선물에 스타킹이 왜 등장하나요? 보다 보니까 1970년대 보니까 이때는 이제 텔레비전, 전기, 전자보온밥통, 전기밥통, 가스레인지, 가전제품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때 여러분들 왜 커피 믹스, 커피 세트 저런 거 있지만 스타킹이 여러분들 왜 선물용품으로 등장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때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섬유산업이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섬유산업이 발달해 갖고 나중에 1980년대는 해외에 모든 수출되는 옷이나 양말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사갖고 오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였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는 경제 발전에 따라서 식용유, 그 당시에 치약은 럭키 치약, 그 다음에 콜라, 요런 것들이 명절 선물이었대요. 그 다음에 유명한 동서식품의 맥스웰 커피 세트. 이 커피 세트는 왜 이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커피 세트가 유명했냐면, 이때 1970년대에 이제 다방 문화가 확 퍼질 때, 사실 우리가 언제 커피를 마셔봤습니까? 1970년대에 다방 문화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커피 문화가 확산을 했던 거예요. 커피 문화가 확 확산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커피, 그래갖고 커피 믹스가 인기를 얻었고, 하여튼 1970년대는 이런 것들이 양말 세트도 있었고 소매 때. 이제 1980년대는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 이제 올라가면서 상품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참치캔, 통조림 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시기가 1980년대 88 올림픽 전후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키지 선물이 이제 지금같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80년대에 참치캔, 통조림, 가공식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리온, 뭐 종합 선물 세트, 애들한테는 그 과자들 있죠. 오리온이랑 크라운, 롯데에서 하는 뭐 2,000원, 3,000원 했던 종합 선물 세트, 이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도 스팸은, 참치 스팸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사실상 이제 참치랑 햄 이런 선물 세트가 시작이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좀 프리미엄, 90년대 명절 선물의 특징은 고급형과 실속형으로 나뉘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생겨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할인마트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사람들, 명품을 하는 사람들 하면서 이제 1990년대부터 선물이 어떤 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영광굴비, 한우, 그 다음에 위스키 이런 고가 제품도 추석 선물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올해도 홍삼, 스팸, 한우, 전통 먹거리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앞으로 추석 선물이나 명절에는요, 요즘 건강 관리를 많이 신경 쓰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당, 저염, 그 다음에 저칼로리 건강식품 선물 세트들이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로 한번 알아봤어요. 저는 근데 명절 선물 받을 때 괜히 스팸이랑 참치가 빠지면 뭔가 허전해. 그래서 저는 저희 임직원분들에게도 항상 스팸이랑 참치는 챙겨줘. 뭔가 스팸과 참치가 빠지면 명절이 아닌 것 같아갖고 스팸과 참치를, 근데 참 스팸 말 그대로 그 미국에서는 스팸 취급, 쓰레기 취급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에 선물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쵸?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진짜 이거 쓰레기통에 넣는 스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에 귀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스팸이야. 그것도 참 웃겨요. 응? 그래서 스팸 안 먹는 집도 많죠. 안 먹는 집은 저희 집에다가 던져놓고 가세요. 그럼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모구촌도 맛있더라. 나중에 저거는 따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지방선거 전략 분석 이런 것들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팸은 김치찌개에 넣어도 맛있고요, 부대찌개 할 때도 맛있고요, 햇반에다가 그냥 노릇노릇한 걸 부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참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추석 특집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